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한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요리사가 좀 많이 특이한 요리사였어요. 그 요리사 이름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발명도 했고, 회화도 했고, 조각도 했고, 상당히 많은 일을 했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능이 있었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재다능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마밤, 교량, 성체, 석궁, 기타 비밀장치를 제조하는데 본인과 견줄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는 바임. 회화와 조각에서도 본인의 범갈 사람은 없음. 수수께끼, 매듭묶기에 있어서도 대가임을 자신함.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빵을 구워낼 자신 있음. 이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82년에 쓴 자기소개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걸 자꾸 바꿔. 계속 이걸 바꿔서 내가 취업하고 싶은 곳에 이 마지막 부분을 자꾸 바꾼다?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빵을 구워낼 자신이 있음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만돌린을 연주하고 싶은데 연주자로서 자기소개서를 내고 싶어. 그러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만돌린을 연주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약간을 좀 바꿔서 돌려막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저 자신감, 저 자부심 보세요, 여러분. 르네상스가 낳은 천재일 만하죠.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르네상스란 부활을 의미하고 14에서 16세기 예술과 문학의 부활이 일어난 때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최고 시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철학, 예술, 건축, 문학, 사상 등등 다방면에 있어서 고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자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중세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이 시기에 예술이라는 것을 꽃피웠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따라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점 많아졌고, 이때에 등장한 게 르네상스인데, 여러 분야의 재능을 보이고 천재성을 보임으로써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사람들을 르네상스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도 이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천재적 화가이자 발명가이자 건축가이자 기타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의학도 했고 해부도 하고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의 재능을 보였던 그가 정말로 좋아하고 즐겼던 취미가 바로 요리입니다.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리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아마 어렸을 때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의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빈치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유명한 공증인이었던 세르피에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도 위반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안이 따로 있고 아버지 집안이 따로 있었어요. 사생아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집이랑 아버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어머니가 제과업을 하는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그 의붓 아버지가 막 이것저것 빵도 구워주고 케이크도 구워주고 쿠키도 구워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얻어먹었던 거야.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나서는 어머니 집에 자주 갈 수는 없었지만 의붓 아버지가 자기가 구운 빵이나 쿠키를 보내주기도 했고, 이걸 먹고 살이 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그가 어릴 때 들어갔던 안드레아 델 베루키오의 공방에서의 별명이 뚱보였습니다.
이 뚱보 어린 레오나르도는 다른 아이들처럼 차근차근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승이었던 베로키오가 레오나르도에게 자신이 그리던 그림, 그리스도의 세례에 들어갈 천사를 그리라고 시켰어요. 아마 연습도 시킬 겸 자기 부족함도 좀 깨우치면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성인 이 두 남자는 스승인 베로키오가 그렸어요. 그런데 요 옆에 있는 작은 천사 둘을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느낌이 달라요. 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승이 그리라고 시킨 천사를 정말 완벽하게 그려냈고 베로키오의 그림을 오히려 더 살렸어요. 이 천사들이 약간 뒤쪽에 위치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림에 공간감이 생겼어요. 보이세요? 지금 요 두 남자는 그냥 평면상에 존재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앞 뒤에 있으면서 이 그림에 공간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스승은 흰색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덧칠을 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그냥 한 번에 맑게 그냥 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스레이로 투시를 해보면 이건 그냥 다 바로 비쳐요. 벽이.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법에 있어서도 레오나르도가 훨씬 더 뛰어났었던 거죠. 이 천사를 보고 베로키오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 그림을 아예 그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스승을 능가하지 못하는 제자는 무능하다. 나중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20살에 피렌체 화가조합에 정식으로 회원이 됐고 그림에 있어서 정말 최고 실력을 가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공방을 열지도 않았어. 보통은 베로키오처럼 자기 공방을 열고 그림을 판다거나 뭐 제자를 양성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빈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자긴 여러 가지가 하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주문받은 일감이 있더라도 이거 잠깐 하다가 또 딴 거 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그림 좀 그리다가 수학을 또 풀고 싶고 이거 조금 그리다가 또 수수께끼 내고 싶고 이거 조금 하다가 갑자기 해부하고 싶고 이래서 일감을 맡아도 끝까지 완성하는 법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밑그림만 그려놓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했다고 알려진 작품도 몇 작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모나리자 있죠? 이 모나리자도 미완성이라고 알려진 작품이에요. 유리근성이야 정말. 그리고 이걸 본인도 인정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제대로 끝낸 작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끈기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너무나 한꺼번에 하고 싶었던 건지 그냥 재능이 정말 많아서 였던 건지 어쨌든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끝낸 적이 없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공방이 아닌 자신의 가게를 연 적이 있어요. 그 가게가 바로 이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보티첼리와 함께 연 가게였어요. 산드로와 레오나르도의 3마리 개구리 깃발 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 걸릴 깃발을 양면이잖아요. 한쪽은 보티첼리가 그림을 그렸고 한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어요. 남아있다면 아마 술집 깃발 주제의 루브르 박물관에 걸릴 뻔했어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특이하게도 웨이터로 일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1473년쯤 3마리 달팽이라는 음식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죽어 나자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원인은 알 수 없어. 그냥 죽었대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자. 그때 일하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음식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력을 살려서 보티첼리랑 식당을 낸 거죠. 이 술집 겸 식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정말 특이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거울형 글쓰기로도 유명해요. 거울에 비춰봐야지 글씨가 제대로 보이는, 거꾸로 쓰는 글씨를 썼는데 메뉴판을 거꾸로 썼어요. 그리고 고기를 주문한 손님한테 당근 4조각이랑 엔초비 하나를 내왔어요. 접시가 이렇게 있으면 당근을 조각을 해. 당근을 4조각을 뿅뿅뿅뿅 이렇게 놓고 딱 하고 엔초비 한 마리를 딱 놓는 거예요. 엔초비가 무엇이냐? 멸치 같은 조그만 생선인데 이걸 염장시켜 놓은 거예요. 정말 취미로 가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이랑 수익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게가 망했어요. 가게가 망했으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런이라고 할 텐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게가 망하기 무섭게 다른 일을 하기 바빴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잡다하게 막 이런 일 저런 일 뭐 요런 일 다 했어. 그러다가 1482년에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람에게 이력서를 내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루도비코 스포르차입니다. 밀라노의 참주라고 해야 할까? 이 스포르차 가문에 이력서를 내는데 이 이력서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이력서입니다. 당연히 잘 나가는 가문이니까 이 정도 뭐 자기소개서는 많이 받아봤겠지만 이렇게 독특한 자기소개서는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됩니다. 너 내일부터 일해. 마음에 든다 너.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때 아마 체칠리아 갈레라니라는 루도비코의 애인을 모델로 르네상스 시대 초상화의 최고라고 불리는 그림을 그렸어요. 흰 담비를 아는 여인이에요. 이름은 좀 많이 바뀌어요. 흰 족제비를 아는 여인, 흰 담비를 아는 귀부인, 기타 등등으로 불리는데 아내는 아니었지만 루도비코의 아들을 낳았던 이 체칠리아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는 게 흰 담비예요. 흰 담비는 루도비코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포르차 가문에 들어간 이후부터 레오나르도는 하고 싶은 걸 다 했어. 요리도 하고 발명도 하고 하고 싶은 걸 정말 다 했어요. 루도비코가 엄청나게 후원을 해줬거든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후원을 해줬어요. 이 스포르차 가문의 요리사로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먹여야 되잖아요. 자기 딴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발명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요 마늘 으깨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오프너도 만들었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계란 자르는 거. 그리고 냅킨을 만들었어요. 특히나 이 냅킨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쓰이지만 당시에는 냅킨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먹다가 뭐 묻으면 식탁보에 그냥 닦았어. 그래서 식탁보가 너무 쉽게 더러워지는 거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냅킨이라는 걸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심지어 냅킨 접는 법까지 이렇게 그려놨어요. 엄청난 열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냅킨 접는 법까지 그림으로 남긴 정성이 무색하게도 사람들은 이 냅킨을 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장난치고 던지고 깔고 앉고 그랬습니다.
1491년에 피렌체 대사가 쓴 글에는 레오나르도와 냅킨에 대한 글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근 레오나르도 선생은 조각이나 기하학 같은 것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루도비코 공의 식탁보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듣기로는 더러운 식탁보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어젯밤에 드디어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손님들 앞에 1000조각을 하나씩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선생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 쓰임새를 알지 못했습니다. 엉덩이 밑에 깔고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를 풀어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1000조각을 장난감 삼아 노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호주머니에 슬쩍 했던 음식을 그 1000조각에 몰래 싸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자 식탁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오나르도 선생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꼭 성공할 줄 알았는데 죽을 맛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냅킨을 쓸 줄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교양 없는 짓 같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너무 앞서간 거지.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품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스파고 만지아빌레 라는 걸 만드는 기계입니다. 스파고 만지아빌레 라는 건 먹을 수 있는 끈이라는 뜻이에요. 스파게티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국수 같은 것이 있었고 나폴리 지방에는 또 되게 널쩍한 파스타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넓적한 파스타를 국수처럼 뽑아내 본 거죠. 그게 스파게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끈 같은 스파게티를 먹기 위해서 힘들었단 말이야. 그냥 손으로 먹을 수도 없고 스푼으로 먹을 수도 없고 나이프로 잘라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고기를 자르기 위해서 있었던 도구, 쇠꼬챙이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걸 변형시켜서 만든 게 바로 포크입니다. 삼지창 형태의 포크를 만든 거죠. 자,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가 만들었던 발명품은 너무 다 컸어. 지금처럼 그냥 작은 것들이 아니라 다 너무 크고 기계적인 것도 너무 많고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일단 발명품 너무 크죠? 거기에다 이거 돌리는 사람도 있죠? 음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부엌이 미어 터질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고가 나기 쉽다고 생각했어. 아무래도 부엌이다 보니까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바로 물을 뿌리는 소화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스프링쿨러. 이렇듯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정신나간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무조건 후원해줬어. 왜 그렇게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뢰했고 무조건 후원해줬기 때문에 레오나르도는 너무 신이 난 거야. 그냥 너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다 보니까 부엌이 꽉 차고 그럼 저 부엌 좀 늘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루도비코가 그래! 늘려! 이래서 부엌이 점점 커집니다. 늘리다가 스포르차 가문의 무기고를 허물고 부엌을 만들었고요. 대연회장을 부엌으로 만들었고요. 심지어 루도비코의 어머니 방까지 부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나 엄청난 공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기계들이 엄청 크고 복잡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야 됐던 거야. 파티나 만찬을 한번 즐기려면 부엌에서 막 빵빵 터지는 거야. 막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막 으깨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노동력을 아끼기 위해 지난 수개월 노력해온 결과가 이렇다. 이전에는 주방에 요리사 20명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근 100명이나 되는 놈들이 바글거리고 있다. 내가 보기엔 요리라고 신용이라도 내는 놈은 없고 하나같이 주방 바닥과 벽을 차지한 거대한 기계에 매달려 있다. 어떤 기계도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작동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나 기계를 만들어서 요리를 잘 하면 모르겠는데 연회장에 손님을 초대를 해놓고 딱 하고 내놓은 요리가 벚꽃 모양 당근. 이제 그 당시에는 당근이라는 건 그냥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거나 뭐 스프에 넣거나 이거밖에 없었는데 당근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죠. 풀은 그냥 뜯어 먹거나 어디 넣어 먹는 건데 고기 위에 풀을 올려놨어. 뭐야 이거? 심지어는 루도비코의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만든다면서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 케이크가 성벽 높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수도원에서 벽에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탁을 받은 루도비코는 레오나르도를 보냅니다. 분명히 그림을 잘 그려서 보낸 걸 거야. 사고뭉치라서 보낸 거 아닌 걸 거야. 그치? 근데 그림보다는 당시 음식에 심취해 있던 레오나르도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대요. 그림 그리는 일을. 근데 그 그림에 요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딱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해 있었대요. 예수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무엇을 먹었는가?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2년 9개월 동안을 식탁에 음식이랑 와인을 뭘 놓을지를 고민했어요. 아니 근데 무슨 그림 그리는데 와인을 골라요? 그냥 포도주 색깔 그리면 되죠. 아니에요. 레오나르도에게 그냥 포도주의 색깔 같은 건 없어요. 정확하게 어떤 포도주고 이 포도주를 따랐을 때 어떤 색깔이 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와인의 종류를 고릅니다. 수도원에 있는 모든 와인을 다 맛봐요. 다 마시고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예수는 마지막으로 이런 와인을 마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외쳐댔고 덕분에 수도원의 술창고가 거덜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가 먹었을 만한 음식을 찾느라 이 요리 저 요리 실험을 합니다.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나중에는 식재료가 없어서 요리를 못 해먹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루도비코한테 항의를 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식재료를 쓰고 그냥 막 요리를 해본 거죠. 그렇게 33개월 동안 온갖 난리를 다 치더니 음식을 정한 게 빵이랑 와인. 그리고 여기에 뭐 양고기가 들어갔다. 여기에 뭐 오렌지 같은 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템페라 기법이라서 많이 소실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그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난리를 치고 33개월 동안 음식을 정한 다음에 3개월 만에 등장인물이랑 배경을 뚝딱뚝딱 다 그렸어요. 아,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의 12제자의 반응을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사람들, 다른 화가들의 작품에는 이 배신한 사람이 이렇게 끝에 앉거나 어디 따로 이렇게 뚝 떨어져 앉아 있는데 이 다빈치의 그림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는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똑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되게 독특한 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상당히 수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예수가 보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뭐 누가 언제 보든 무조건 예수가 눈에 처음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돼 있거든요. 이건 예수의 머리 정중앙에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모든 선의 한가운데가 예수의 머리로 모이고 있어요. 베니싱 포인트, 즉 소실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소실점의 한가운데인 예수의 머리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뒤에 가짜 후광을 넣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 후광을 만들어 넣는 대신에 뒤에 창문을 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수가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 예수의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왼쪽, 분홍색 천 쪼가리를 걸친 사람이 요한이고요. 그 옆에 회색 수염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넘어가고요.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저 초록색 천 쪼가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근데 요거를 확대를 해보면 오른손은 돈이 든 주머니를 들고 있고요. 주머니 앞에 가 있고요. 왼손은 기울인 채로 빵 조각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온갖 음식으로 실험을 다 해보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다 그리고서야 만족했는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때부터 또 다른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왕족 초상화도 그리고 뭐 여자도 그리고 그 여자 뭐 작품 이름이 모나리자라든가 뭐라든가. 그러다가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당히 특이한 발명품을 많이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웠나 봐요. 레오나르도에게 성 한 채를 선물을 하고 툭 하면 놀러와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프랑스와 1세? 카트린 드 메디치의 시아버지. 자, 그리고 그렇게 3년을 이 프랑스와 1세와 함께 보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9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사망하면서 남긴 말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했다 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요리에 대한 열정,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1981년에 요리 노트 한 권이 발견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그 노트가 그냥 뭐 딱히 누구 노트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이다 라고 아예 확정됐긴 해요. 근데도 말이 많아요. 자, 아무튼 이런 노트가 1981년에 발견이 되면서 세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요리도 잘했고 발명품도 많이 만들었고 요리를 좋아했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흥미로웠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요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